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요.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지방선거 결과를 책임지고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 발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합니다. 그것이 민심을 따르는 합리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 정당의 내일을 이끌 분명한 철학과 비전, 노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임 지도부가 이를 바로잡고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총사퇴 요구를 했고 오늘은 회의에 아예 안 나왔어요. 이번에는 양 최고위원이 좀비 지도부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직격을 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기 우리 당에서 요즘에 장동혁 대표를 일컬어서 민주당 전략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전략자산 관리인으로 파견됐다는 평가를 받는 전 민주당 남양주시장 조강한 철없는 소리라고는 안 하네요. 네, 그러니까 당의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끌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재원 최고위원 두 명의 판단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러한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신동욱 최고위원이랑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상대적으로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 친윤 세력인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친윤에서도 지금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물러나는 거에 대해서 결사항전을 하려는 사람들은 장동혁, 김민수, 조강한, 윤민우, 이호선 이런 장해찬, 박민영 정도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친윤 세력들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장동혁 대표 물러나가면 비대위원장부터 비대위원까지 다 임명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장동혁 대표를 지켜야 될 이유는 딱히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 의원총회나 이런 것들까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 이쪽은 어떻게든 친한계를 물고 늘어져 가지고 반한 전선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내년 7월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겨우 7표 차이로 당선된 정점식 원내대표 임기는 내년 6월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원내대표 경선은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버틴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원내대표 경선은 친윤계가 또 이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친윤계 입장에서 오히려 급한 상황이거든요. 자기 입맛에 맞는 지도부를 구성하기에는.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급할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어떻게든 대립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쫓겨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 하는데 중요한 건 친윤들에게 쫓겨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조강한 최고위원 발언 저희가 영상으로 사실 준비했는데 철없다는 얘기 하긴 했어요. 다시. 했구나. 다시 하긴 했더라고요. 그분도 대단하시네요. 아니, 역시 근데 전략자산 관리자다우세요. 이 국민의힘의 특히 이제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패널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국민의힘에는 당원 주권이 아예 없나 봐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부터 당 지도부 누가 세우냐에 개파가 들어가고 원내대표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가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한 얘기 같은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역전했어요. 민주당의 지지율을. 그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될 이유를 사퇴를 시키고 싶은 쪽에서 좀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지방선거 결과가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당 지지율이 이렇게 회복됐으면 다른 이유들도 가져올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계속 올림픽공원 시위에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또 당내 강성 지지층 그리고 부정선거론자들까지 끌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장동혁 대표를 몰아내고 보수를 재건하고 싶다면 그러면 오히려 더 잠시 시위에 나가보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뭔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요. 이 재선거 요구들 이 청년들이 참정권 해소에 대해서 분노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는 입법을 했지만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률가 출신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어제나 그저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검토한 다음에 어떠한 요소들이 존재하는지를 법률가 출신으로서 응답을 하고 그러면 청년들의 재선거 요구에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냥 선관위 개혁만 외치다가 뭐 보수 재건하겠다 이렇게 외치고 국민의힘의 입당이 그렇게 막 빠르게 시급하게 필요한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국민의힘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양양자 최고위원이 뭐 면전에서 좀비 지도부라고 직격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 지지를 보내주는 국민들을 모욕하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요건 발언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정당을,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서 특검 하나라도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의 역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잠시 실망감을 뒤로 하고 저희들을 지지해주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총사퇴하고 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공백 기간에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울지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일의 선호가 있고 완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지금은 올림픽 공원에 모여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라도 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집중할 때입니다. 우리 당의 일부 철없는 그룹들이 요즘 외교로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지방선거 전에는 지방선거가 폭망할 수 있으니 잠시 물러나 계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무슨 근거로 앵무새처럼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시도 때도 없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탄핵 1년 후라는 비슷한 환경에서 치른 2018년 지방선거의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광역단체장 4곳, 기초단체장 95곳, 재보궐선거 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2배 이상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장동혁 대표가 객관적인 데이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광은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객관적인 데이터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12대 4가 승리했다라는 이 기적의 산수에 대해서 어느 그 보수 지지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보면은 뭐 장동혁 대표나 조광한 최고나 그냥 자기들 그 마음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계속 여론조사 이야기하는데 최고의 여론조사는 선거예요. 선거에서 이미 12대 4라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여론조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거 끝난 지 뭐 한 달이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이 투표지 부족 사태 이와 관련돼서 장동혁 대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무슨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요? 고작 1.5선의 원내 경력을 가지고 뭐 당내 의원들을 리딩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정점식 원내대표 선출됐잖아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내 협상이든 뭐든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하는 대로 비대위도 다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도 없는데 뭐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그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나가는 그것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지 정치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맨날 저러고 있는 건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지금 뭐 친한계나 소장 개혁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친윤계가 장동혁 대표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만하고 내려와라 하면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든 지금 대립각 만들어가지고 뭐 철없는 그룹이라느니 뭐라느니 하면서 그 전선을 유지한 다음에 친윤계한테 우리가 그 친한계나 뭐 소장개혁파 싸울 수 있는 우리가 그 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 축이 되지 못한다는 건 이번 지방선거에서 친윤계가 보기에도 충분히 느낄 만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를 뭐 할지 말지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결정할 거다. 더 정확히는 정점식 원내대표 뒤에 있는 친윤계에서 결정할 거다. 거기에 신동욱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따르냐 마냐에 가는 거고 뭐 끝까지 장동혁 대표랑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내년 6월 원내대표 경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뒤집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저렇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 대표가 한 말이 총사퇴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약간의 미소를 띠면서 그 공백 기간에 누가 이 문제를 싸울지 눈에 그려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고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의 일부 철없는 그룹들이 요즘 외계어로 열심히 떠들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누구 겨냥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뭐 친한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뭐 한동훈 의원이 당선된 다음에 친한계 분들은
사실 마음에 뭐 여유가 생겼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뭐 안 그렇다고는 계속 말씀하시지만 좀 더 국민의힘 내에서 차기 이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느껴지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그 박상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고민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올림픽공원이 어쨌든 부정선거 시위대가 지금 뭐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장동혁 대표가 그 부정선거論자들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조차 저는 정치라고 보거든요. 올림픽공원에 나가는 게 무슨 정치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친한계 쪽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되게 한계가 생기는 인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가서 얘기를 듣고 혹시 이준석 대표가 당했던 것처럼 한동훈 의원이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위대들이 부정선거론자들이 뭐 테러를 한다든지 나가라 뭐 꺼져라 욕설을 한다면 좀 그거 굉장히 좋은 정치적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왜 청년들이 거기에 나와서 분노하고 있는가 혹은 이제 와서는 왜 거기에 부정선거론자들이 모여져 있는가는 가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장동혁 대표는 사실 거기서 힘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전한길 씨도 그렇고 장동혁 씨도 그렇고 가서 뭐 찬양 부르면서 힘을 받고 뭐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시는 게 지금 당 지도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속보 들어온 거 보면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 유영원 의원이 맞아요. 원내 부대표단에 합류를 했네요. 유 의원은 좀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데. 맞습니다. 친한계 네. 의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친한계 의원 중에서는 한 명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내대표 경선에서 7표 차이가 있었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절대 다수를 항상 자신하던 친윤 세력들의 의원들 중에 3-4명만 다음 원내대표 경선에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우리가 절대 다수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3-4명이 넘어오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더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나 친윤계에서도 이미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내대표당 구성에 있어서도 친한계 인사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정치라는 게 결국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수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그 정민철 부의장이 이야기하는 그 지점과 관련돼서는 저도 잠실 집회에 지지난주 주말에 제일 첫 주말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그 갔다 오고 나서 한동훈 대표한테 제가 이거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는 이제 선관위의 개혁이죠. 그 문제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한동훈 의원이 그때 선관위 개혁 1, 2, 3호 법안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재선거 문제는 법률가들 입장에서 그 검토를 해서 들어갔을 때 선거 소청 아니면 선거 소송이죠. 그 선거 무효 소송인데 선거 소송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있는 그 개혁신당의 김정철 후보가 지금 선거 소송 내겠다고 하고 있죠. 뭐 필요하면은 민주당에서도 그러면은 거기에 응답해서 왜냐면은 당선자는 못 내거든요. 낙선자가 내야 돼요. 그러면 정원호 후보나 민주당에서 내던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민주당도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법으로 정하지 않은 지점들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구호적으로는 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치인이나 법률가들은 그 법적 제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그냥 뭐 대책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최고위원회도 출마를 하시니까 현실 정치권에 들어오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법적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호적인 거랑은 좀 별개죠. 지금 의총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는 17일이나 18일에 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 이게 본회의 전에 연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원 의원이 아니 본회의 1시간 전에 의총이 열리면 이거 1시간 동안 무슨 논의하냐. 이거 사실 사태 거치론 얘기 나올 게 뻔하니까 이거 좀 제대로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꼼수를 다 동원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생명 연장의 꿈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만약에 김도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으면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임기는 보장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친윤계가 왜냐하면 김도읍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친윤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맞지 않게 임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필요성이나 가치가 쓸모가 있는 건데 지금은 장동혁 대표 물러났을 때 정점식 원내대표와 그 배후에 있는 친윤계가 결정합니다. 비대위원장부터 비대위원까지 그다음 전당대회 어떻게 할지 선관위 어떻게 꾸릴지 전부 다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정점식과 친윤계가 데리고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 지점들이 오히려 우리도 지금 읽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뭐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밀어내던 정점식 원내대표가 끝까지 밀어내지 않으면 내년 6월까지 이 체제로 가다가 거기서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제 3-4명만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바뀌는 건데 그럼 우리가 바뀐 다음에 우리가 바꾸던 뭐 어차피 장동혁 대표의 체제라는 건 시한부 체제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그러니까 워딩이 자기들이 급하니까 점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거죠. 뭐 철없는 소리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에스컬레이터를 뭐 국민 모욕이라는 둥 이렇게 타고 있는 건데 그 자리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남아 있는 게 국민들에게 대한 모욕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알아서 잘 싸우시길 바라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을 향한 뭐 어떻게 보수를 재건하겠다라든지 어떤 정책을 하겠다라든지 혹은 뭐 선관위 개혁이나 재선거 요구에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의 민심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친윤계와 친한계가 싸우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 장동혁 대표 지난 주말에도 갔는데 네. 이번에는 마스크는 안 썼어요. 모자는 쓰고 마스크는 안 쓰고 갔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공개된 사진 보면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네. 그 특유의 서해체로 부정선거 외칠 자유 뭐 이렇게 직접 쓰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 직접 SNS에 공개한 글귀를 보면 알겠어 뭔 말인지 그게 부정선거야. 선관위 알겠어 뭔 말인지 그게 부정선거야. 그러니까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의 분위기도 계속 이제 주말과 평일과 이제 약간 이게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재선거 재투표 얘기하다가 부정선거론이 다시 올라왔다가 네. 전환기실 쫓겨났다가 다시 라방했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그 출렁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참정권 네. 침해 자체에 대해서.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완전히 부정선거 시위대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9호에 원래 재선거만 외치자고 하다가 뭐 대진년몰이라든지 뭐 뿌락지다 이러면서 부정선거를 같이 외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부정선거 재선거로 9호를 바꿔버렸고 거기에 더 나가서 얼마 전부터는 뭐 대미공조 특별수사 뭐 등등등 외치고 있으면서 뭐 완전히 저기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먹혀버린 시위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이대로 우하향하다가 올림픽공원이 어쨌든 지금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저기에 나가는 이유는 있겠죠. 나경원 의원도 거기에 나가서 태극기를 그리고 있는 이유도 있을 거고 근데 거기에 민심이 있다고 보는 건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위 청년들이 요즘에 땡땡 코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네. 뭐 동역 코어라고 한다면 부정선거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강성 지지층, 정치적 기반이 지금 부정선거론자들과 윤허개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강성으로 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 요즘에 이제 장동혁 대표나 아니면 주진우 의원이나 아니면 뭐 기타 국민의 의원 뭐 정치인들의 SNS를 보면요, 굉장히 저게 국회의원의 언어인가 싶은 말들이 많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는 뭐 뭔 말인지 알겠어 그게 부정선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저한테도 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법률적 근거를 대면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뭐 계정을 삭제시킬 것이다 협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SNS에서다 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어로 뭐 비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소위 뭐 일찍 이러면서 뭐 부모가 자식이 일찍 되길 바라겠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욕적이고 이게 국회의원의 언어인가 싶은 언어를 많이 써요. 그게 이 장동혁 대표나 주진우 의원이나 강성 지지층들에게 본인을 소구해서 뭐 차기 당권이라든지 전당대회에서의 포석을 얻고자 함인 것 같은데 글쎄요, 친한계가 이대로 뭐 법률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모여진 강성 지지층과 굉장히 거리를 두게 된다면 만약에 차기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보수 재건이 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강성은 계속해서 강성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호소한 다음에 표를 받아오고 잠실 사태 이후에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역전했습니다. 전 이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흐름이라고 봐서 계속해서 우리는 정상이야,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온건해, 상식 있는 사람들 우리 지지해줄 거라고 하면서 그들을 설득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보수가 더 나은 방향을 갈 수 있을까? 그럼 이대로 정말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해가지고 완전히 확장된 정당으로 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되게 젊으시잖아요, 사실. 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정치인의 언어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일찍이니 이런 것도 네.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 도는 약간의 밈이나 말투나 네. 댓글이나 이런 걸 차용해서 정치인들이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잠실 사태 이후에 한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미친 듯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2-3분에 하나씩 10분에 하나씩 올리면서 뭘 했냐면 지금까지 이걸 문화전쟁이라고 저는 통칭을 하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민주진영은 단 한 번도 문화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 문화전쟁을 하면 이재명 악마와 민주당 악마와 민주당이 뭐 법을 꺼내든 정책을 꺼내든 다 악마화가 되는데 이게 뭐 복잡한 어떠한 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악마화 되는 게 아니라요. 딱 한 줄로 악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시도하는 그래 알겠어 그게 부정선거야 얘기하는 것도 어쨌든 이 잠실 사태의 코어로 부정선거를 심기 위한 수많은 시도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먹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 뭐 재선거 요구했었고 부정선거 요구했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제주말 하면서 일요일에 그런 거 올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댓글에 뭐가 달냐면요. 제주말 아닙니다. 부정주말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희화화하는 거죠. 근데 이게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 어딜 봐도 이런 식으로 정치를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거는 SNS와 알고리즘 발달로 인한 시대의 변화라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장도혁 대표나 주진우 의원도 거기에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라 보고 그 결과가 지금 어쨌든 잠실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도 그 선관위 뭐 개혁이라든지 선관위의 부실 선거를 본인의 아젠다로 끌고 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선관위 개혁에 먼저 앞장서 나가고 청년들이 분노한 그 목소리는 정당하고 존경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프레임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정치인 분들 그리고 특히 법률가 출신 정치인 분들은 어떻게 글을 짧게 써? 정치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단순해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글을 이따만큼 쓰세요. 근데 그거 시민들, 국민들은 안 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절충되는 그런 조건들 그리고 그 절충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지 정치를 어떻게 나아가게 하고 싶은지는 동반되는 뭐 이런 변화들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바티칸 순방 중에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이거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본질 왜곡하고 국민의 목소리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태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지금 장도혁 대표는 알겠어. 그게 부정선거야. 이거를 지금 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여당이라든지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건 본질이 아니다. 이걸 본질 왜곡하는 거다라고 좀 선을 긋는 듯한 지금 전선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진영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좀 방송들 그런 데 가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이 현상이 사실 저는 이제 과거 제가 20대 때 이럴 때를 거쳐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 진영에서 하던 거를 우리 진영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면 광우병 사태나 이런 데에 대해서 뇌송송 구멍타기라던가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쥐벽서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민철 지금 부의장이 얘기하는 바로 그와 같은 악마화나 이런 것들을 민주당 진영에서 계속해서 해왔고 집회의 동력으로 삼아왔던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좀 엄근진하는 이야기는 이 보수 진영에서 많이 해왔죠. 근데 지금은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그 엄근진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좀 선명하고 뭐 예전에 쥐벽서나 뭐 뇌송송 구멍타기에 비유될 만한 것들은 이쪽 진영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회의 어떤 그 주도적인 어떤 분위기만 바뀌었을 뿐이지 집회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지점들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현실 정치에서 그에 대한 현실적인 그러니까 이걸 받아내면서도 뭔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가느냐. 지금 이 집회가 의미가 있으려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게 만든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선관위를 어떻게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러고 그냥 분노하다가 재선거만 외치다가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정치권에게 과연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점이 테스트가 되는 건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는 당내 친윤계한테서도 비토가 될 상황으로 놓였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가서 결합해가지고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것밖에는 지금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건데 그거는
장동혁 대표 개인의 생각이고요. 제가 그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런 데들 이제 정치인들 모여 있는 단톡방에 저도 이제 전직 당협위원장이고 대변인이고 했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 재선거 얘기 꺼냈을 때 박성훈 수석 대변인조차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냥 개인의 생각이라고. 그리고 진짜 그 단톡방에 친윤계 인사들도 다 분위기가 응? 하는 분위기예요. 뭐? 왜? 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이거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선거 하겠다고 선언한다고 재선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관위 문제는 진짜 밑바닥부터 다 거의 폭파시키다 싶을 정도의 개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선관위가 결국엔 이 부정선거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거기에서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변수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 정점식 원내대표도 장동혁 대표를 그렇게 길게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친윤계에서 뭐? 전면 재선거? 이랬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전면 재선거 당권파에서 그런 얘기 나오고 부분 재선거론 나오고 신중론으로 갈리고 약간 세 가지로 좀 나눠지는 분위기가 보여요. 그리고 지금 김민전 의원이 이번에 원내 부대표 맡았던데 김민전 의원이 지금 그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이번 참정권 침해가 개헌보다 더 큰 위헌 위법이다 이런 주장해가지고 권영진 의원이 그거 부적절하라고 글 내리라고 이런 얘기해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 상황 인식에 대해서 이 내부에서도 좀 정리가 안 된 듯한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건 맞죠. 근데 이제 계엄이 광범위하게 침해했던 기본권을 생각을 하면 거기에 비교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니까 권영진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김민전 의원을 비롯해서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던 우리 당 정치인들이 그 컴플렉스를 치유하기 위해서 계속 그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보수 정치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출마하려는 주자들이 어찌 보면 좀 구호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것 같습니다. 뭐 나경원 의원도 법조인 출신으로서 그걸 모르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지금 보면은 아니 오세훈 시장이 사퇴를 하고 다시 출마가 가능하다. 그걸 어느 법조인이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이거든요. 이미 임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퇴를 했는데 그러면 삼선 연임에 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해석은 불가능한 해석인데 지금 나경원 의원도 본인이 이제 당권 주자로 나오려는 생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의 이러한 것은 장동혁 대표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건 장동혁 대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고 나머지 당권 주자들은 뭐 적절한 수준에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딱 보이는 것 같아요. 김민전 의원이 계엄까지 언급해가면서 참정권 침해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실 청년들이 이 부정선거 시위대를 바라볼 때 생각이 드는 첫 번째가요. 이들이 과연 계엄 때도 이렇게 분노했을까? 계엄 때도 이렇게 여의도와 국회를 지키겠다고 뛰쳐나왔을까? 특히 제 주변의 청년들도 정말 친구들도 많이 나갔고 그 친구들을 어쨌든 초반에는 그렇다 쳐도 지금까지도 시위에 나가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는 수많은 친구들이 쟤네들 계엄 때는 조용했는데 계엄 때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스토리에 애국한다고 난리지? 이런 감정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건 첫 번째로 부정선거에 이미 종속되어 있던 청년층들이 그만큼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관위 사태가 터졌을 때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김민석 총리가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재명 정부는 압도적으로 선관위를 강력하게 개혁하기 위한 그런 향후 방향들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도 준비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정부 모든 곳에서 이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개혁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진보 진영이 이 선관위를 개혁해야 된다는 이 의식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가장 신경 썼던 요소였고 또 세 번째로는 이 법조인 출신 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들이 나오고 국민적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러면 단순 과거의 법률적 해석이나 판례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럼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공론화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또 새로운 선택들을 할 수 있을까?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을까도 중요한데 그런 논의 없이 이제 뭐 과거의 이런 법률은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오히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든 국제사회에서든 경험해 본 적 없는 길을 가야 됩니다. AI부터 시작해서 뭐 AGI부터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노동이 필요하지 않고 휴머노이드 로봇 대체되는 이런 시대들 다 우리 가본 적 없는 시대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래를 얘기할 때는 그러면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다시 회복시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의 참정권 침해 사건들이 일어날까? 저는 사실 어렵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참정권 침해당한 국민들의 이런 그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쪽의 논의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갔을 때 이 선관위 사태를 잘 마무리하게 되는 그 길이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선관위 개혁도 굉장히 복잡하고 시스템적으로 맞습니다. 이거를 복구하는 게 엄청나게 수기가 네.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갈래가 많이 타져 있어요. 네. 갈래가 많이 타져 있고 동력이 좀 합쳐져야 되는데 개혁을 논의하는 것도 사실 국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사법부로 간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역사의식에 대한 문제도 자꾸 생각이 드는 게 부정선거로 하야한 이승만을 소환해서 시위 현장에서 내보내는 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보면서 이거 너무 문제 있다라는 그러니까 참정권 침해를 해서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그 목소리 정말 중요하고 인정합니다. 하는데 역사의식은 좀 다시 되돌아봐요. 그 사람이 왜 하야를 했는데 좀 약간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그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통령이 했잖아요. 이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청년들이 진짜 실제로 대학가에서 시국선언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중에 부정선거론자들도 껴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자기 시국선언 영상 올리는데 음악에 BYC가 이승만 육성으로 노래를 만든 이번 신곡을 깔면서 그 영상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모순이 드는 거죠. 아니 역사의식이 얼마나 없으면 부정선거 때문에 하야한 대통령이 육성을 틀면서 부정선거라고 외치지? 하지만 그들이 또 댓글에 가서 얘기한 거 보면 그거 부통령이야 대통령이 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뭐 이런 모든 사태들 얘기할 때 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첫 번째예요. 그것들에서 먼저 전선을 구축하고 얘기를 나누고 싸워야지 그 이후에 실제적인 제도와 법의 그런 실질적인 과정을 가져올 수 있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선거론자들이 이번에 아예 이 시위대 주도권 가지고 오고 일반 청년들을 다 몰이해서 아예 선거를 가서 청와대 앞까지도 가고 뭐 국회 가고 선관위 갔으면요 더 광기에 휩싸인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 선을 끊는 데에는 가장 중요했던 게 민주진보 진영이 먼저 압도적으로 이 선관위 개혁에 나왔을 것. 두 번째로는 그 분노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 수렴하고 존경할 만하고 했을 것. 이런 수많은 전제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정치가 이렇게 좀 극단화가 되어가면서 이제 나타나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그냥 우리 편이면 다 옳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공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이 감정적으로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결국에는 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집회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 집회 그날 가면서도 들었던 생각이 사실은 이 정민철 부회장 그 SNS도 제가 쭉 봤어요. 왜냐면 제 페북에도 계속 이렇게 같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영에서는 또 이 세대에서는 이렇게 이거를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좀 이렇게 참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이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다녔을 때 정말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때만 해도 진짜 대부분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특정 시간대에 가면은 또 그렇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요즘까지는 제가 안 가봐서 그렇긴 한데 한 1, 2주 전에 제가 갔을 때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목소리들을 어떻게든 자기 쪽으로 끌고 오려고 그냥 선악구분을 그런 식으로 몰아쳐서 이렇게 서로 감정적으로 싸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현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을 올라타고 계속 극단화시키다 보니까 계속 이것을 무슨 뭐 스포츠 저기 응원하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되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흉상을 철거하자 해서 결국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저기를 했죠. 그에 대한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근데 이번에는 또 뭘 했습니까? 감사의 정원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또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범도 장군도 감사의 정원에서 이 기려지는 그 유엔군들도 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위해서 각각의 그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냥 진영과 상관없이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편의 위인은 무조건 옳은 사람, 저쪽 편의 위인은 무조건 나쁜 사람, 이거를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 당 안에서도 지금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으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서 장 대표가 언급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좀 살펴볼게요. 굉장히 힘을 받았나 봐요. 오늘 아침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최저치 기록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전이 됐어요. 지난 11일에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조사인데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44.3%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3.8%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3.2%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앉으면서 현 정부 들어 최저치 기록했고 지금 국민의힘은 현 정부 들어 최고치를 보였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동혁 대표는 계속 뭐 자기 때문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지방선거를 평할 때 항상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보수는 차포가 살아왔는데 민주당은 수적으로 많지만 마상졸사가 살았다. 차포가 죽고. 그러니까 차포가 살았다라는 거는 대선 주자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보수는 한동훈, 오세훈이라는 두 명의 걸출한 대선 주자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얻었고 보궐선거까지 해서 그로 인해서 리더십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보수가 다시 결집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대권 주자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잃었어요. 뭐 김경수, 조국, 뭐 그다음에 정청래 굉장히 다들 타격을 입었죠. 다들 지금 잃은 상황이고, 그 이제 남은 인물이 뭐 김민석, 뭐 강훈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상처받지 않은 인물들이 남은 거죠. 정원호 시장도 만약에 이번에 당선됐으면 대권 주자 중에 됐을 수 있겠지만 또 낙선을 했기 때문에 잃었고,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에서 일단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니까 차기 권력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 투표권 부족 사태죠. 투표지 부족 사태. 네. 어쨌든 참정권이 침해된 상황이고 계속 이재명 정부에서 선관위는 독립된 기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관합니다라고 외쳐봐야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국가 원수예요. 국가 원수는 오부 위에 존재하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반사적으로 우리 당의 지지율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위험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원장 위에 대통령이 있다라는 그 국민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에 저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국가원수가 선관위 위원장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립기관인데. 그러니까 아까 현실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리를 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그 어떠한 것도 개입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가 왜 여기를 찝냐면 국민의힘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랑 이재명이 연결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결과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 잘못했나 보네라는 인식을 주게끔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극단적인 부정선거론자들의 대표되는 스피커들이 한 거였거든요. 근데 대변인께서도 오늘 그렇게 국가 원수는 오부 요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또 이게 비슷한 논지로 연결이 돼버려요. 헌법적으로 국가 원수가 위에 있는 것은 맞고요. 이런 식의 사고 체계를 만든 건 민주당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 독립적인 각 계열사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산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역시 독립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룹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물리도록 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외니까 돈 외잖아요. 그런 식의 인상이 그거 생긴 거는 네. 민주당이 그동안 만들어온 그런 입법들의 영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열사 회장과 대통령과 선관위원장이 엮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결과 지금 민주당이 잠실 사태 이후에
그렇게 뚜렷하게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리고 당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솔직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잠실 사태에요. 민주당 정치인 중에 가장 강하게 목소리 낸 사람이 접니다. 그 실제로 청와대와 총리실에 보고 드린 것도 저고요. 그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지만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전략자산분들인 정치인분들과 당 지도부와 혹은 주요 스피커분들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뭐 하고 계신가라는 의식이 많이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이모경 의원, 실명 얘기도 되죠. 이모경 의원님이요. 핸드볼 금메달 출신이시고 전설이세요. 근데 이번 핸드볼 경기장에서 청소년 대표팀 핸드볼 선수들이 특히 여성 선수들이 시위대들에게 짐 수색당하고 몸 수색당하고 신발에 양말까지 벗겨서 수색당하고 있었어요. 이모경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한참 며칠 지나고 나서 의원총회 참석했습니다. 선관위 개혁 필요합니다 정도의 원론적인 메시지만 냈어요. 저는 여기에 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있다고 봐요. 민주당이 뭐 원내대표의 한명도 원내대표가 뭐 국정조사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적인 하에서 진행은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발언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 사태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다음에 국정수행 지지 아직 안 나왔지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연동돼서 같이 떨어지고 있는 이 추세도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강성 부정선거론자들이 자꾸 선관위가 잘못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엮어서 가니까 그러면 선관위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선거 하나 관리 못하는 대통령이다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51.5%라는 하락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장동혁 대표도 아까 국민의힘 지도부 좀비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이거 지지를 보내주는 국민들을 모욕하는 거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면 장동혁 대표 안 물러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걸 이유로 버틸려고는 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는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라는 정치인의 지금까지의 정치 행보를 보면 임기까지 꽉 채우려는 생각인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급한 건 정점식 원내대표와 친윤일 것 같아요. 그쪽 세력들의 입장에서 내년 7월 장동혁 대표 임기 때까지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하지 못하면 내년 6월에 본인들이 교체가 될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교체된 다음에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레버리지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에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움직이도록 할 것 같고 만약에 안 움직인다면 내년 6월까지 이대로 가겠죠. 저는 이제 부산 북구갑 선거를 주말마다 가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정말 그 강성 보수들 윤어게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이 안 움직인다고들 그렇게들 다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움직이기까지 충분히 그 어떤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장동혁 대표가 계속 버틴다면 내년 7월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급할 건 없는데 급한 건 정점식 원내대표일 것 같다. 그럼 결국 정점식 원내대표가 움직일 사람은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양양자, 우재준 2명을 제외하고는 김재원과 신동욱이죠. 근데 신동욱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친윤들과 거의 같이 움직일 것 같고 키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